기차 바퀴와 레일이 부딪히는 소리는 단조롭고 영원한 자장가 같았다. 나는 강태준의 어깨에 기댄 채 호화 침대 칸의 거대한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열차는 우리를 싣고 남쪽의 어느 허니문으로 유명한 해변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이 여행은 그가 세심하게 계획한 결혼 3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로맨틱했으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피곤해. 그가 고개를 숙이자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목소리에는 다정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어젯밤에 그 기획안 때문에 또 밤새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에 뺨을 부볐다. 마치 나른한 고양이처럼. 결혼 3년. 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던 위험관리 컨설턴트 연서진에서 눈앞의 안정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강태준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컨설팅 회사를 정리하고 가끔 오랜 고객들의 온라인 프로젝트만 맡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하기 그지없는 이 결혼 생활을 가꾸는 데 썼다. 강태준, 내 남편. 그는 젊고 유능한 금융계의 엘리트였다. 그가 설립한 사모펀드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승승장구했다. 잘생기고 돈 많고 한결같기까지 세상이 완벽한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모든 상상을 거의 충족시키는 남자였다. 안 피곤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 본 게 오랜만이라서. 그가 웃으며 팔을 뻗어 나를 더 꽉 끌어안았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의 평온함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이내 지워지지 않는 한 시선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우리가 있는 4인실 객실에는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 맞은편 2층 침대에 승객 한 명이 더 있었다. 1층은 비어 있었다. 그 승객은 여자였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 스커트 차림이었다. 짧은 머리의 화장은 정교했지만 미간에는 타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듯한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열차에 올라 짐을 정리할 때부터 나는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지도 휴대폰을 보지도 심지어 눈을 감고 쉬지도 않았다. 그저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손에는 생수 한 잔을 들고 평온한, 아니, 오히려 집중하는 듯한 눈빛으로 내 남편 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준의 외모는 언제나 눈길을 끌었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상이었다. 나는 심지어 아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무심하게 생각했다. 또 남편의 매력에 반한 여자인가 보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중간에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그 여자는 거의 같은 자세를 유지했고 시선 또한 30초 이상 태준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감상도, 흠모도, 유혹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며 오직 법무실사 자료에서나 봤던 눈빛이었다. 평가. 어떠한 감정도 싣지 않은 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안팎으로 철저히 해부하고 가치를 매기려는 듯한 평가의 눈빛. 마치 경험 많은 보석 감정사가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남편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였다. 강태준도 그 시선을 느낀 듯했다. 그는 몇 번이나 불편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고 심지어 일부러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나와 나지막이 대화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의 몸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맞은편에 계신 분, 당신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가 봐. 나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강태준의 입가에 경직된 미소가 걸렸다. 내 고객이거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겠지. 우리 업계에선 흔한 일이야.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내 마음속의 이질감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다. 산업 스파이가 이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관찰을 한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식당 칸에 다녀왔다. 돌아왔을 때도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자세조차 바꾸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객실에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남았다. 나는 1층 침대에 누웠고 강태준은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이미 잠든 듯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맞은편 2층 침대에서 오는 시선을 느꼈다. 어둠을 뚫고 여전히 내 남편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을 무려 8시간, 해질녘부터 자정까지 그 집요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나는 심지어 황당한 생각까지 했다. 혹시 태준의 전 여자친구나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태준의 과거는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흠잡을 데 없고 이력은 깨끗했다. 이런 인물과 엮일 만한 어떤 오점도 없었다. 나는 뒤척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어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싶었다. 대체 누구시죠? 라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반응이 너무 과민한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정말 태준의 말처럼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갈등하고 추측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이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곧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날이 밝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리 없는 대치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강태준이 잠에서 깨어 다정하게 내 쪽 창문 커튼을 열어주었다. 아침 햇살이 객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잘생긴 옆모습이 빛 속에서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눈밑이 쉬파네. 어젯밤에 잠 설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자리가 좀 바뀌어서.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맞은편 침대에 그 여자도 일어섰다. 그녀는 능숙한 동작으로 자신의 간소한 짐을 정리했다. 척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이번에는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에게 1초도 머물지 않았다. 마치 지난 8시간의 응시가 전부 내 환각이었던 것처럼. 열차가 천천히 멈춰섰다. 우리는 인파를 따라 출입문으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늦춰 남편과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그 이상한 여자에게서도 조금 멀어지고 싶었다. 열차에서 내리는 바로 그 순간 플랫폼은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서로 밀치고 부딪혔다. 강태준이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며 걷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인파를 거슬러 내 옆으로 파고들었다. 나와 어깨를 스치는 찰나. 조심해, 서진아. 강태준이 뒤돌아 소리쳤다. 나는 손바닥에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작은 종이 뭉치가 번개처럼 손안에 쥐어졌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여자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붐비는 인파 속에서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미세한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봤을 때 그녀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져 단호한 뒷모습만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강태준의 뒤를 따랐다.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방금 부딪히지 않았어? 괜찮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손안에 종이 뭉치는 불에 달군 낙인처럼 뜨거웠다. 역을 빠져나와 호텔에서 보낸 차에 올라서야 나는 겨우 기회를 찾았다. 강태준이 전화를 받는 틈을 타 핸드백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내 손의 땀으로 축축해진 쪽지를 펼쳤다. 그것은 호텔 메모지였다. 그 위에는 매우 힘있는 필체로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망쳐요. 당장 차에서 내려요. 호칭도 서명도 없이 오직 이 5글자뿐이었다. 마치 5개의 차가운 송곳처럼 순식간에 나의 모든 요행과 자기 위안을 꿰뚫어 버렸다. 이건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빛에 담겨 있던 감정,
나는 마침내 기억해냈다. 평가하는 눈빛 외에 아주 희미하게 서려 있던 연민.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어린 양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의 곁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차창 밖의 바닷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지만 따스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한기뿐이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내 안색은 분명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강태준이 전화를 끊고 걱정스럽게 내 이마를 짚었다. 왜 그래? 서진아? 어디 안 좋아? 얼굴이 하얘.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눈빛은 언제나처럼 사랑으로 가득했다. 만약 핸드백 속에 쪽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 다정함에 빠져 모든 것이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경악을 억지로 억눌렀다. 나는 연서진이다. 과거 나의 커리어에서 나는 수백 건의 기업 위기를 처리했고 가장 교활한 금융 사기꾼들을 상대해왔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신조였다. 멀미를 좀 했나 봐. 나는 그에게 기대며 딱 알맞은 정도의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질병이잖아.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다 내 탓이야. 비행기를 예약했어야 했는데. 그가 즉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당신한테 호화열차의 느긋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고생만 시켰네. 그는 나를 부축해 체크인을 하고 열대 식물이 가득한 호텔 복도를 지나 최상층의 오션뷰 허니문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었다. 전면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고 해변에는 하얀 파라솔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컨시어지가 웰컴 샴페인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이 여행 잡지에 표지처럼 완벽했다. 강태준은 다정하게 암막 커튼을 쳐주고 먼저 누워서 쉬라고 했다. 자신은 업무 메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쪽지에 적힌 5글자가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망쳐. 왜? 당장 차에서 내려. 위험이 어디서 오는 거지? 위험의 근원은 내 곁에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이유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우리의 감정은 화목했고 재정 상태도 좋았다. 그가 나를 해칠 이유가 없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귀는 레이더처럼 방 안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조심스럽게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것이다. 기회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피가 머리로 쏠려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진정해, 연서진. 이건 그저 위험 점검일 뿐이야.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최선이지.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유령처럼 드레스룸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서류 가방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잠겨 있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나 스스로도 이런 나약함이 경멸스러웠다. 나는 심호흡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노트북과 몇 가지 서류, 그리고 가죽 파일 홀더가 있었다. 나는 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모두 그의 회사와 관련된 정상적인 프로젝트 자료였다.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 정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포기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던 순간 내 손끝이 서류 가방 안쪽에 숨겨진 칸에 닿았다. 그 칸은 매우 은밀해서 지퍼 색깔이 안감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각종 정교하게 설계된 계약서들을 다루며 디테일에 병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안에서 접혀있는 A사 용지 뭉치를 꺼냈다.
종이는 고급스러운 질감이었고 특유의 잉크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고딕체로 박힌 몇 글자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상해보험 증권이었다. 내 시선은 기계적으로 아래로 향했다. 보험 계약자 강태준, 피보험자 연서진. 내 이름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망막을 베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보험금 항목에 적힌 숫자는 내 숨을 완전히 듣게 했다. 50억.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험금이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험의 효력 개시일이었다. 바로 어제 우리가 그 기차에 오르기 1시간 전이었다. 계약서 맨 아래 수익자 항목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강태준. 나는 얼음굴에 떨어진 듯 온몸이 차가웠다. 욕실의 물소리는 여전히 쏴하고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 순간 나를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직 그 여자의 말, 이 보험증권, 그리고 최근 며칠간 강태준의 세심한 배려가 거대하고 악의적인 그물이 되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처맘했다. 문득 그의 회사가 진행하던 최근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떠올랐다. 지난달에 그는 무심코 내게 푸념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손실액이 최소 25억 이상이라고 했다. 50억은 정확히 그 구멍의 2배였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보험증권을 조심스럽게 접어 숨겨진 칸에 다시 넣고 지퍼를 닫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심지어 손가락으로 가방에 남았을지 모를 내 지문까지 닦아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소리 없이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불 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나는 내 창백한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공포가 수많은 차가운 손이 되어 사방에서 뻗어와 내 목을 졸랐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강태준이 나왔다. 그는 머리를 털며 침대 옆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내 머리 위에 이불을 걷었다. 깼어. 그가 웃으며 물었다. 몸을 숙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그의 몸에서 나는 상쾌한 샤워젤 향을 맡았지만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다. 나는 메스꺼움을 억지로 참으며 막 잠에서 깬 듯 몽롱한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한숨 자고 나니 좀 괜찮아? 이따가 우리 호텔 전용 해변에 산책하러 가자. 오후에는 절벽 다이빙 예약해놨어. 당신이 항상 해보고 싶어 했잖아. 거기 코치들 아주 전문적이라 절대적으로 안전하대. 절벽 다이빙,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심장이 순식간에 쥐어짜듯 아파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어린 미소, 그 기대와 격려가 지금 내 눈에는 악마의 초대장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내 차가운 손을 잡고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 온기를 느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태준 씨,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메말라 있었다. 나열이 좀 나는 것 같아. 머리도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목소리가 그저 죽음의 덫을 막 간파한 사냥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어보고 다시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좀 뜨겁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다 내 탓이야. 그럼 오후 일정은 취소하자. 내가 호텔 의사 불러서 진찰받게 해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즉시 그를 말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 처리할 일도 있잖아. 가서 일 봐. 나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어떤 제3자도 개입하게 할 수 없었다. 특히 내가 아직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는 그가 사고를 위장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졸리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식으로.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말에 설득당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침대 옆에 잠시 앉아 나를 지켜보았다.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책상으로 가 노트북을 켰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머리를 굴렸다. 공포와 상심은 실제했다. 그것들은 해일처럼 밀려와 내 이성을 거의 삼켜버릴 뻔했다. 내가 3년간 사랑했고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냉정하게 내가 사고로 죽을 방법을 계획하고 내 목숨과 바꾼 돈으로 그의 사업적 구멍을 메우려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주는 고통은 죽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몇 분 동안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그의 면전에 그 보험 증권을 내던지며 왜 내게 이러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 위험관리 컨설턴트 연서진의 이성이 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울고불고 따지는 것은 그를 놀라게 해서 계획을 바꾸게 하고 더 은밀하고 방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꾸미게 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유일한 우위는 그가 아직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아와야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무음으로 바꾸고 이불 속에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메일함에는 몇 통의 읽지 않은 메일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모두 과거의 오랜 고객들과 파트너들이 보낸 것이었다. 그중 한 이름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양정아. 이름이 낯익었다. 그녀는 최고의 법무회계 법인의 파트너로 날카로운 수완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한 다국적 인수합병건에서 협력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재무감사를, 나는 위험평가를 맡았다.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이였다. 기차 안의 그 여자, 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 능숙하고 냉정한 태도, 감정이 배제된 평가의 눈빛, 틀림없었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왜 그 기차에 있었을까? 왜 내게 그 쪽지를 주었을까? 설마 그녀의 조사 대상이 바로 강태준이란 말인가? 나는 즉시 핸드백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쪽지를 찾았다. 쪽지 뒷면에 역시 개인 전화번호와 양이라는 성씨가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그 보험증권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고 서명과 날짜를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양정아에게 보냈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문장만 썼다. 양정아 대표님, 연서진입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 남편 강태준에 대한 대가는 원하시는 대로 전송을 완료하고 나는 메일을 삭제하고 캐시를 비웠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내 몸속의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다정다감하고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던 강태준의 아내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고 결단력 있으며 모든 것을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연서진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오후 내내 나는 거의 잠에 취해 시간을 보냈다. 강태준이 몇 번이나 들어와 나를 살폈지만 내 고른 숨소리에 속아 넘어갔다. 저녁 무렵 내 휴대폰이 무음 모드에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일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경고를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만약 도망치는 대신 반격을 결심하셨다면 내일 오전 10시
호텔 맞은편 파도 소리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양. 나는 이 문자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도망? 나 연서진의 인생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다. 나는 허약하지만 기운을 차린 척하며 강태준에게 산책하며 바람 좀 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혼자 좀 둘러보면서 쇼핑도 하고 싶어. 당신은 고객이랑 화상회의 약속 있잖아. 일이 중요하지.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하고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나는 그가 방문을 닫는 것을 보며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를 거두었다. 나는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호텔을 나섰다. 오전 10시 정각, 나는 파도 소리 카페의 문을 열었다. 양정아는 이미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블랙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오늘 그녀의 옷차림은 기차에서보다 편안했지만 그 특유의 단정한 분위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를 보고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의자를 빼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선글라스를 벗었다. 고맙습니다, 양 대표님. 나는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천만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처럼 냉정하고 직설적이었다. 그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 희생자가 제가 인정하는 동료라면 더욱 그렇죠. 그를 조사하고 계셨군요. 네. 그녀는 얇은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다른 분의 의뢰를 받아 석 달째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의 자산 일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았지만 즉시 열어보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양정아의 입가에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실력이 비슷한 상대를 만났을 때의 인정과도 같았다. 그 질문은 제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셔야죠. 그녀가 말했다. 연서진 씨,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일 뿐이에요. 손절하고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청산해 버릴 것인지 모두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열쇠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빗장을 열었다. 맞다. 이건 내 프로젝트다. 생존과 존엄, 그리고 청산에 관한 최고 위험 등급의 프로젝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양 대표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견적은 시간당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총액의 퍼센티지로 할까요? 양정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함께 일어나 내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에겐 무료입니다.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그저 마지막 결과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카페를 나서자 바닷바람이 내 긴 머리를 흩날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화려한 호텔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나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내 개인 변호사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김 변호사님, 저 연서진입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그렇다. 이 순간부터 강태준의 아내는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연서진이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태준의 화상회의는 막 끝난 참이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얼굴에 즉시 그 익숙하고 다정한 미소를 띄었다. 다가와 내 손에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뭐 샀어? 그가 물으며 자연스럽게 내 뺨에 입을 맞췄다. 그 따뜻한 감촉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피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는 심지어 딱 알맞게 병에서 막 회복한 듯한 수줍음까지 떠올랐다. 별거 아니야.
그냥 둘러봤어.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쇼핑백 안에 물건들을 가리켰다. 당신이 좋아하는 커프스 버튼이랑 실크 슬립도 하나 샀어.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알아채기 힘든 암시를 담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커프스 버튼을 내려놓고 쇼핑백에서 검은색 레이스 슬립을 꺼냈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숨김없는 욕망을 드러냈다. 우리 서진이 몸이 완전히 다 나았나 보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나를 품에 안았다. 나는 순순히 그의 품에 기댔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광야였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전쟁터다. 그리고 위장은 나의 첫 번째 무기다. 양정아에게서 받은 자료는 이미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다. 강태준의 재정 상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는 25억의 구멍뿐만 아니라 고위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일련의 투기성 투자들로 인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연쇄 폭탄 같았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깨끗하고 거대한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다. 나의 50억 보험금이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완벽한 사고 기회를 찾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병을 앓고 나서 그에게 더욱 의지하고 푹 빠져 있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주도적으로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그의 원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것을 들었다. 나는 턱을 그을 채 눈에는 숭배의 빛을 반짝였다. 지난 3년의 매일처럼 태준 씨, 정말 대단하다. 나는 순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난 레버리지니 해지니 하는 건 하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당신 회사 요즘 엄청 큰 프로젝트 하는 거지? 그는 내 숭배를 매우 즐기는 듯 했고 레드와인 몇 잔의 말수도 많아졌다. 그는 반은 진실, 반은 거짓으로 내게 그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파트너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불평하고 자금줄의 압박을 토로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내 휴대폰은 식탁 위 핸드백 옆에 놓여 있었고 녹음 기능은 이미 켜져 있었다. 이런 부부간의 푸념처럼 보이는 잡담은 특정한 맥락에서 그의 범행 동기를 증명하는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요즘 해외에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보고 있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초기 투자금이 좀 커서 말이야. 그가 한숨을 쉬며 아쉬운 듯 말했다. 만약 50억 현금 흐름만 확보할 수 있다면 반년도 안 돼서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을 텐데. 50억. 그가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언급했다. 나는 호기심 어린 척 되물었다. 그게 무슨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그는 전문 용어를 섞어 대충 설명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화제를 우리 가정의 재정으로 돌렸다. 태준 씨, 우리 집 돈은 다 당신이 관리하잖아. 내 카드에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나는 일부러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가방 하나 사려는데도 한참 망설였잖아. 강태준은 즉시 내 말에 주의를 돌렸다. 그가 호탕하게 웃었다. 바보야, 내 돈이 내 돈이지. 앞으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 아낄 필요 없어. 우리 집 자산이면 명품 매장 하나를 통째로 사도 남아. 정말? 나는 눈을 빛냈다. 난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도 몰랐네. 당신은 그렇게 큰 회사 운영하면서 집안 투자까지 관리하고 너무 힘들겠다. 힘들긴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팬더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데. 그가 애틋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깊은 밤, 강태준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서재로 와 내 개인 노트북을 켰다.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내 뇌는 고속으로 작동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낮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냉정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비밀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왼쪽에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등기된 모든 공동, 재산 부동산, 차량, 주식, 펀드를 기록했다. 오른쪽에는 양정아가 제공한 단서와 강태준이 오늘 밤 무심코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그의 숨겨진 부채와 그가 비밀리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기록했다. 나는 내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의 회사 재무제표를 층층이 분석하며 교묘하게 숨겨진 관계사 거래와 비논리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과거의 신뢰라는 이름으로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이 이제 내 눈에는 진실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새벽 4시, 오직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재무 분석도가 내 화면에 나타났다. 도표의 중앙에는 거대한 붉은색 경고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실제 부채 총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우리의 진짜 안전한 공동재산이 있었다. 둘 사이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이 있었다. 알고 보니 금빛 찬란해 보였던 우리 결혼이라는 저택은 기초가 이미 그에 의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목숨으로 그를 위해 순장해줄 마지막 자산 덩어리였다.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라 순식간에 내 오장육부를 얼려버리는 것을 느꼈다. 날이 밝았을 때 나는 컴퓨터의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얼굴에는 다시 다정한 미소를 걸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가 외출하기 전 나는 발끝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일찍 와. 알았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미소를 거두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강태준. 게임은 시작됐어. 양정아와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사흘 후였다. 나는 미술 전시회에 간다는 핑계로 강태준이 배려해서 붙여준 기사를 따돌리고 도심의 한눈에 띄지 않는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양정아의 사무실은 그녀 자신처럼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없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도시의 강철 숲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오직 흑, 백, 회색 세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이성적인 질서감이 넘쳤다. 앉아요. 그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서류 한 부를 내 앞으로 밀었다. 당신이 원하던 겁니다. 지난번보다 더 상세해요. 나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고 USB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제 남편의 최근 며칠간의 통화 녹음 파일과 제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그의 자산 부채 추정 모델입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양정아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다소 의외라는 듯했다. 그녀는 USB를 집어 컴퓨터에 꽂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별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집중되었다. 당신의 모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하군요. 한참 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칭찬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타고났어요, 연서진 씨. 가정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겠죠?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내게 준 서류를 가리켰다. 당신 남편 강태준은 금융포식자입니다. 그는 자산과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결핍이 있는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냅니다. 완벽한 구애와 결혼을 미끼로 삼아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후 각종 합법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 심지어 미래 가치 당신의 생명보험처럼까지 자신의 자본으로 전환시키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표본을 해부하듯 차가웠다. 당신 이전에도 그는 최소 2명의 비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던 부잣집 딸인데 졸업 후 그 여자 집안 회사가 갑자기 파산했고 강태준은 그 첫 종잣돈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죠.
다른 한 명은 바로 제게 그의 조사를 의뢰한 분입니다. 한 상장 회사의 전 임원이었는데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태준의 백마탄 왕자 같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모든 재산과 인맥을 다 털렸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가라앉았다. 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양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강태준은 매우 영리해서 그의 모든 수법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게 만드는데 능숙하죠. 그 여자 임원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몇몇 결정적인 대화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고소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이 서류에 든 건 뭐죠? 나는 책상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그의 범행 도구들입니다. 양정아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그가 자산을 숨기고 빼돌리는 데 사용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역의 회사 구조도 그의 측근들이 명의를 빌려준 몇몇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장부를 조작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허위로 꾸민 일부 원본 증빙 자료들입니다. 이것들은 따로 보면 모두 합법적인 금융기법들이지만 하나로 꿰어 맞추면 그의 진짜 의도를 가리키는 지도가 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연서진 씨, 제가 이걸 당신에게 주는 건 그와 맞서 싸우거나 경찰에 바로 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완전한 증거 사슬을 형성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는 건 도구 상자이자 정보 창고입니다. 이 도구들로 무엇을 할지, 그의 방어벽에 균열을 낼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무기를 만들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내게 수술용 칼을 쥐어주었지만 해부 과정은 나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최고의 정보 공급자로서 자신의 직업적 경계를 엄격히 지키며 고객의 결정과 실행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나는 동정도 조언도 필요 없었다. 오직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만이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묵직한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양 대표님. 비용은 제때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저는 그저 교과서적인 사례를 하나 보고 싶을 뿐입니다. 최고의 위험 관리 전문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실 자산을 어떻게 해지하는지를요. 그녀의 표현은 냉혹했지만 오히려 내 마음에 들었다. 지금부터 강태준은 내 눈에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반드시 청산하고 분리해야 할 부실 자산일 뿐이었다. 양정아의 사무실을 떠나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전에 함께 일했던 내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께로 향했다. 김 변호사님은 60에 가까운 나이로 업계 최고의 이혼 및 경제법 전문가이자 내가 풋내기 컨설턴트에서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신 어른이셨다. 나를 보고 그는 놀란 듯했다. 서진아, 웬일이야? 변호사님. 나는 문을 닫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 보전 신청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표정이 엄숙해졌다. 무슨 일 있었니? 나는 가장 끔찍한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정리한 강태준의 재정 문제와 그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만을 그에게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김 변호사님은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드디어 내가 알던 연서진으로 돌아왔구나. 지난 몇 년간 네가 날카로움을 거두고 사는 걸 보면서 그 작은 표범이 정말 집고양이가 된 줄 알았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참았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법적 준비를 끝내야 해요. 알겠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전문가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말해보렴. 첫 단계로 뭘 하고 싶니? 나는 창밖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첫 번째는 유언장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유언장이요. 주말 아침 햇살이 좋았다. 나는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들고 서재로 갔다. 강태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에 울긋불긋한 주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아직도 바빠?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그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 안았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일단 뭐 좀 먹어. 위장 버리겠어. 그는 긴장을 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내 서비스를 즐겼다. 나는 그에게 샌드위치 한 입을 먹여주며 무심한 척 그의 화면을 곁눈질했다. 해외 주식이었는데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 거의 절벽처럼 폭락하고 있었다. 회사 요즘 별로 안 좋아?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아내의 걱정과 딱 알맞은 정도의 무지가 섞여 있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숨기지 않았다. 해외 투자에 문제가 좀 생겨서 물렸어. 하지만 걱정 마. 작은 문제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그럼 다행이다. 나는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태준 씨, 어제 우리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옆집 아줌마네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저씨가 지난달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어서 자식들이 유산 다툼으로 난리도 아니래. 장례식장에서까지 싸웠다더라. 나는 말하면서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예상대로 이 주제에 흥미를 보였다. 눈빛에 알아채기 힘든 관심이 스쳤다. 그래서 말이야. 나는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직 젊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유언장을 쓰거나 생전 신탁 같은 걸 해두는 게 어떨까? 내 제안은 전적으로 가족의 먼 미래를 걱정하는 배려 깊은 아내처럼 들렸다. 강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그에게도 유리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게 되면 명확한 유언장은 그가 내 재산을 더 순조롭게 상속받고 법적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었다. 역시 서진이가 생각이 깊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칭찬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내가 우리 회사 변호사한테 준비하라고 할게. 다음 주에 바로 처리하자. 아니, 그러지 마.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애교 섞인 투로 말했다. 당신 변호사들은 다 기업자문 전문이잖아. 이런 건 잘 모를걸?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김 변호사님이라고 이쪽 전문가를 추천해줬어. 이미 시간도 예약해놨어.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같이 가자. 응? 나는 주도권을 내 손에 쥐어야만 했다. 모든 과정은 반드시 내 변호사가 주도해야 했다. 강태주는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다음 주 수요일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각자의 유언장 초안을 보게 되었다. 강태준의 유언장은 빈틈없이 작성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 회사 지분을 포함하여 제1순위 상속인으로 모두 연서진인 나를 지정했다. 겉보기에는 지극한 사랑이었지만 나는 그 애정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내 유언장 초안을 건넸다. 내 유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은 내 혼전 개인 재산으로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아파트 한 채와 내 결혼 전 예금의 투자 수익이었다. 이 부분은 망설임 없이 제1순위 상속인으로 내 부모님을 지정했다. 강태준의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관건은 두 번째 부분, 혼인 후 우리 공동 재산 중 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와 강태준에게 말했다. 태준 씨, 우리 결혼 후 재산은 다 당신이 힘들게 번 거잖아. 나는 그냥 누리기만 했지.
그러니까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제일 순위 상속인이 당신이야. 이 말을 듣자 강태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바꾸어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좀 미신을 믿기도 하고 추리 소설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특별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 순전히 재미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김 변호사님이 맞춰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서진 씨, 말씀하세요. 나는 목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특별 조항. 본인 연서진이 교통사고, 익사, 추락, 납치 등 자연사가 아닌 모든 형태의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즉 혼전 재산 및 혼인 후 공동재산 중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지분은 상속 방안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전액 여성아동인권보호재단에 기부된다. 이 조항은 최우선 효력을 가진다. 내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고 눈빛은 독을 품은 바늘처럼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온화하고 우아한 가면 위로 균열이 가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심지어 다소 애정 어린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서진아, 이건 또 어디서 본 거야? 너무 드라마 같잖아. 그러게. 나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웃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조항이 쓰일 일은 영원히 없겠지? 그냥 내 작은 고집이라고 생각해줘. 내 소원 하나 들어주는 셈치고. 응? 여보.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흔들었다. 나와 김 변호사님의 이중 시선 아래에서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것은 곧 자신의 꿍꿍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다시 완벽한 미소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제 아내 뜻대로 해주시죠. 아내가 즐거우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준 씨. 김 변호사님이 무표정하게 기록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강태준은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저기압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묻은 첫 번째 지뢰가 성공적으로 터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뢰는 그의 아내 살해 보험 사기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깎아버렸다. 최고의 포식자는 사냥감이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반드시 초조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초조함은 그가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가 분노를 억누르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 나를 위해 허브차 한 잔을 우려내 느긋하게 마셨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언장을 작성해 성공적으로 강태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범행 수익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를 위해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인을 확보해야 했다. 이 증인은 내 친구나 가족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증언은 주관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고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다. 최적의 인선은 바로 공권력 기관이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혼자서 관할 철도경찰대를 찾아갔다. 나를 맞아준 것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김 반장이라고 했는데 경험이 풍부하고 눈빛이 차분해 보였다. 나는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강태준과 보험증권에 관한 모든 핵심 정보는 숨겼다. 내 이야기는 며칠 전 남편과 기차 여행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김 반장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일반 시민이 보일 법한 혼란과 불안감을 연기했다. 침대 칸에서 어떤 낯선 여자가 계속 제 남편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행 내내요. 그리고 내릴 때는 제게 쪽지를 주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쪽지의 복사본 원본은 잘 보관해 두었다. 을 그에게 건넸다. 김 반장은 쪽지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훑어보았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고요. 제 남편은 금융업에 종사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평소에 온화해서 원한 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신고를 하시는 거죠? 김 반장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요 며칠 생각할수록 이상해서요.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두려운 감정을 드러냈다. 아무래도 그 여자분 눈빛이 장난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요.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고요. 혹시 저희가 무슨 사기단이나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 집안 사정 알아내서 납치나 사기를 친다고 하잖아요. 내 말은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었다. 나는 잠재적인 살인 사건을 교묘하게 일반 시민의 사기나 납치에 대한 우려로 포장했다. 이런 사건 내용은 너무 기이하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의를 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양정아의 등장을 위한 밑밥을 깔아두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분에 대한 정보는 더 있습니까? 김 반장이 물었다. 네. 나는 즉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다른 쪽지를 꺼냈다. 이게 그분 명함이에요. 그때 쪽지를 줄 때 실수로 같이 떨어뜨린 걸 제가 주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알았어요. 나는 양정아의 명함을 건넸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합의한 것이었다. 나는 양정아가 내 친구라고 먼저 말해서는 안 되었다. 반드시 그녀가 제3자 증인으로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도록 해야 했다. 김 반장은 명함을 받아들고 법무회계사라는 직함을 보며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이 직업은 분명 그가 평소에 처리하던 사소한 민원 사건들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김 반장은 모든 자료를 챙기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제공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양정아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진전이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경찰서를 나오며 나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목적도 아니었다. 내 목적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경찰의 파일에는 나와 강태준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다. 그 미스터리한 족지, 그 법무회계사 양정아, 모두 이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즉, 만약 미래에 내게 정말로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경찰은 수사 시 가장 먼저 이 기록을 조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사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 안전을 위해 또 하나의 보험을 들어둔 셈이었다. 국가의 공신력이 보증하는 보험을. 예상대로 다음 날 오후 양정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경찰 다녀갔어요. 김 반장이라는 베테랑 경찰이더군요. 우리가 합의한 대로 사실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빈틈없으니까. 나는 메시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양정아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실제로 경제 사건을 조사 중이며 강태준이 사건의 중요 관련 인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이 배경이 복잡한 사람들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을 암시했을 것이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내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줄 것이었다. 저녁에 강태준이 돌아왔을 때 그의 기분은 훨씬 나아 보였다. 유언장을 썼던 날의 어두운 기운은 이미 사라진 듯했다. 그는 심지어 기분 좋게 내 등 뒤에서 나를 안고
가볍게 내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좋은 소식? 나는 몸을 돌려 맞장구를 쳐주었다. 내 해외 프로젝트,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 돈만 들어오면 우리 예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새로운 투자처라니 무슨 말이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그 가장 악독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건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럼 너무 잘 됐다. 태준 씨,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가 말을 돌리며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상대방이 추가 자산을 담보로 요구해서 말이야. 내 회사 자산은 이미 다 담보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 걱정 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 당신 돈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내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바로 담보 해지할게. 왔구나. 그의 여우꼬리가 드디어 드러났다. 그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신용 가치까지 짜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얼굴에는 망설임과 순종의 표정을 지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당연히 위험하지 않지. 그가 즉시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다. 모든 계약서는 내가 처리할 거야.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날 믿어, 서진아. 내가 언제 당신 실망시킨 적 있었어? 나는 그의 애정 어린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을 믿어. 강태준의 일처리는 빨랐다. 이틀 후 두툼한 대출 계약서가 내 앞에 놓였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카페 뒤로 쏟아져 내리고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강태준은 커피 2잔을 타와 계약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목소리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웠다. 서진아, 이 서류야. 한번 봐봐. 내가 변호사한테 검토 다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당신은 여기 몇 군데에 서명만 하면 돼. 그는 계약서 말미에 서명이 필요한 몇 군데를 가리키며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바로 서명란을 찾지 않고 한 장 한 장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꼼꼼히 봐? 강태준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아직도 당신 남편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직업병이야. 알잖아. 내가 예전에 위험 평가할 때 소설책보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봤던 거. 한 번 다 안 보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내 이유는 완벽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내 맞은편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계약서는 표면적으로는 분명 표준 은행 담보 대출 계약서였다. 조항은 명확했고 양식도 규격에 맞았다. 내 명의로 은행에서 20억을 대출받아 그의 해외 프로젝트 추가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내가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강태준의 아내였다면 나는 그의 안내에 따라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서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연서진이다. 내 시선은 가장 정밀한 스캐너처럼 모든 조항, 모든 주석, 모든 구두점 하나까지 훑었다. 내 뇌는 이 법률 조문들 뒤에 숨겨져 있을 함정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곧 나는 찾아냈다. 계약서 부록의 한 추가 협의서에 겉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조항이 하나 있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 당사자, 즉 강태준의 회사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나의 개인 무한 연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만약 강태준의 투자가 실패하거나 그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20억의 빚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자,
벌금이 모두 내 개인의 책임이 된다는 의미였다. 은행은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것이었다. 그는 내가 죽은 후에 50억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혼전 재산, 즉 유언장으로 보호받는 그 재산들까지도 이 합법적인 채무를 통해 완전히 털어가려는 속셈이었다. 정말 대단한 수법이었다. 치밀하기 짝이 없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다. 나는 계약서를 다 읽고 덮은 뒤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해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준 씨, 이 계약서 좀 복잡한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한테 한번 보여줘도 될까?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강태준의 눈빛에 불쾌함이 스쳤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내 성격을 알았다.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내 의심을 살 것이었다. 물론이지. 그가 대범하게 웃었다. 누구한테든 보여줘도 돼. 원래 당신도 확인해봐야 하는 건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그날 오후 나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계약서를 건넸다. 김 변호사님은 단 10분 만에 계약서를 다 읽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심각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서진아, 이 계약서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명하고 싶어요. 뭐라고? 김 변호사님이 놀랐다. 서명하고 싶다고요.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 계약서를 저를 위해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해요. 김 변호사님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내 의도를 이해했다. 그의 눈에 칭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정말 결심했니? 네. 이후 1시간 동안 나와 김 변호사님은 마치 두 명의 뛰어난 외과 의사처럼 이 계약서에 대해 정밀한 미세 수술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 무한연대 책임이라는 핵심 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강태준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수정하면 그가 반드시 알아챌 것이었다. 우리가 한 것은 자금 용도에 관한 다른 부록에 김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숨겨진 몇 가지 보충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본 대출 자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5호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차주인 강태준의 회사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해당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허위 또는 사기성 프로젝트로 판명될 경우 모든 상환 책임은 프로젝트의 실질적 지배인인 강태준 씨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또한 대주인 연서진 씨는 강태준 씨에게 그의 개인 전 재산을 담보로 2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자금 감독과 위험 고지에 관한 장황한 문구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돈을 빨리 받고 싶어하고 나에 대해 전혀 경계심이 없는 금융 엘리트에게는 검토 시 그냥 훑고 지나가기 쉬웠다. 이 조항은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부드러운 함정이었다. 그는 내게 노예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그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을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사흘 후 나는 이 보완된 계약서를 들고 강태준을 찾았다. 변호사 친구한테 보여줬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척했다. 큰 문제는 없대. 그냥 내 자금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 몇 개만 추가해줬어. 한번 봐봐. 강태준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내가 수정한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나는 그의 시선이 빽빽한 글자들 위를 건너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그는 글자 하나하나 자세히 읽지 않고 핵심 대출 금액과 담보 조항의 변화가 없는 것만 확인했다. 문제없네. 그는 계약서를 덮으며 환하게 웃었다. 역시 당신이 생각이 깊어. 그럼 지금 바로 서명할까?
나는 펜을 들어 계약서 위에 또박또박 연서진 세 글자를 썼다. 강태준은 내가 서명하는 것을 보고 즉시 자신의 계약서를 들어 망설임 없이 그의 이름을 쓰고 회사 직인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감출 수 없이 번지는 희열을 보며 마음속에 미움도 아픔도 없었다. 오직 사냥감이 함정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얼음장 같은 평온함만이 남았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후 강태준의 기분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나에 대한 애정 표현도 더욱 잦아졌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는 사냥감은 이미 손안에 들어왔고 내 명의의 모든 자산과 미래의 보험금까지 함께 말이다. 그는 그 해외 프로젝트를 핑계로 자주 출장을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가 서명해준 그 돈으로 그의 위태로운 자금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 귀한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착실하게 내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양정아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유성그룹 창업자 임선주, 40세, 미혼. 최근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은 분명 몰래 찍은 것이었다. 한 고급 파티에서 강태준이 멋진 모습으로 품위 있는 한 여성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성이 바로 임선주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마음속에 한기가 일었다. 정말 빠르구나. 나라는 자산 덩어리가 아직 완전히 현금화되기도 전에 벌써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다니. 임선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보다 더 기름진 사냥감이었다.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임선주는 다음에 나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좌시할 수 없었다. 나의 복수는 강태준을 향한 것이지 무고한 사람이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임선주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면서 나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직접 진실을 말해줘도 그녀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의 경고는 그저 허튼 소리로 치부될 것이고 오히려 강태준을 놀라게 해 내 움직임을 감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더 영리하고 내 신분에 맞는 방식이 필요했다. 나는 밤새도록 임선주와 그녀의 회사 유성그룹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여장부로 결단력이 있고 논리가 치밀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새로 가입한 추적 불가능한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임선주의 개인 업무 메일 주소로 메일을 한 통 보냈다. 메일의 제목은 귀하의 잠재적 투자 파트너에 대한 비공식 위험 평가 보고서였다. 본문은 간결하게 작성했다. 임선주 대표님께 갑작스러운 연락에 신뢰가 많습니다. 직업적인 습관으로 최근 대표님께서 강태준이라는 금융인과 가깝게 지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사생활을 파고들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직 위험관리 컨설턴트로서 제가 강태준 씨와 그의 회사에 대한 공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디 대표님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오직 공개 정보 분석에 근거하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구성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판단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며 비밀번호는 귀사의 나스닥 상장 코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선의의 조언자로부터. 이 메일은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작성되었다. 나는 강태준이 사기꾼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선의의 제3자 전문가로 포지셔닝했다. 위험평가 보고서와 같은 용어는 임선주 같은 재계 엘리트의 주의를 더 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내가 정교하게 설계한 열쇠였다. 그녀 회사의 상장 코드를 비밀번호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마구잡이로 보낸 스팸 메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나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고 충분히 조사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것은 그녀가 첨부 파일을 열어볼 호기심을 극대화할 것이었다. 첨부 파일의 내용은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한 것이었다. 그것은 양정아가 내게 준 사적인 불법 취득 자료가 아니었다. 대신 양정아의 정보를 바탕으로 역추적하여 공개된 재무 보고서, 뉴스, 산업 데이터 등에서 정리해낸 강태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에서 나는 가장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도표와 데이터를 사용해 그의 회사 재무 보고서에 나타난 몇 가지 비논리적인 의심점, 교묘하게 감춰진 고액의 부채,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위 해외 프로젝트의 업계 내 실제 위험 등급을 지적했다. 보고서 전체는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데이터는 상세했고 어떤 공격적인 표현도 없었다. 마치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산업 보고서처럼. 나는 임선주의 지혜와 경험이라면 이 보고서를 다 보고 나서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영리한 사업가에게 일단 의심이 생기면 그는 절대 쉽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양정아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왔다. 임선주 쪽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강태준이 몇 번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당했답니다. 당신 보고서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태준의 이 새로운 자금줄을 끊어버린 것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과 같다는 것도 알았다. 궁지에 몰린 도박꾼이 어떤 미친 짓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위험이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말 계속 출장 중이던 강태준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의 안색은 매우 좋지 않았고 미간에는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소파에 거칠게 던졌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다가가 다정하게 그의 외투를 벗겨주며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별거 아니야.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어서.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나를 훑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장된 사랑이 아니라 평가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설마 그가 무언가 알아챘나. 심장이 철렁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중요하지. 며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어서 씻고 좀 쉬어.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진아, 당신 요즘 이상한 사람이랑 연락한 적 있어? 강태준의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만 길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가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임선주가 그에게 무언가 흘렸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내 움직임을 감지했나? 뇌는 빠르게 회전했지만 얼굴에는 딱 알맞은 정도의 멍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사람? 아니, 없는데. 요즘 옛날 친구들이랑 쇼핑하거나 집에만 있었어. 왜 그래, 태준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시선은 맑았고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심리전에서 먼저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는 나를 30초는 좋게 쳐다봤다. 마치 내 표정에서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했는지 그의 얼굴에서 의심이 서서히 걷히고 다시 피곤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손을 내저으며 미간을 문질렀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신경 쓰지 마. 그가 다가와 나를 안았지만 그 포옹은 내게 한기를 느끼게 했다. 그의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움직임도 건성스러웠다. 나는 알았다. 의심의 씨앗은 일단 심어지면 미친 듯이 자라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기서 멈출 리는 없었다. 그는 더욱 경계하고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백열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생활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둘러싸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외출하면 낯선 차 한 대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따라붙었다. 내 휴대폰은 가끔 통화 중에 이상한 잡음이 들렸다. 집 인터넷도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했다. 그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방해 공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설정을 유지하며 매일 쇼핑하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 생활은 교과서처럼 규칙적이었다. 나의 모든 외부 연락은 미리 준비해둔 외부 공공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안전한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강태준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소위 해외 프로젝트의 자금 부족은 마치 계속해서 커지는 블랙홀처럼 곧 그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었다. 그가 임선주에게서 새로운 자금을 얻을 수 없고 내게서 더 이상 짜낼 가치를 찾지 못했을 때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를 사고로 죽게 하고 그 50억의 보험금을 받는 것. 나는 그가 손을 쓰기 전에 그가 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나는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가 평소에 모는 하얀색 포르쉐로 눈을 돌렸다. 자동차는 사고를 위장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다. 브레이크 고장, 오일 누출, 타이어 폭발, 살인을 불행한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할 방법은 수없이 많았다. 나는 한 보안 업체에 연락해 차량 긁힘 방지를 핑계로 내 주차 공간 바로 위 매우 은밀한 환풍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야간 투시 기능이 있었고 24시간 내내 녹화하며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다림은 사람의 의지를 가장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매일 나는 마치 절벽 끝을 걷는 것 같았다.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밀어버릴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어느 목요일 심야에 그가 움직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척했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침실을 나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웠다. 새벽 3시,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즉시 베개 옆에 안전한 휴대폰을 들어 그 감시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켰다. 화면은 다소 어두웠지만 강태준의 모습이 내 차 옆에 나타난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와 장갑을 끼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 가방을 꺼내 몸을 숙여 차 밑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화면에는 그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차 밑에서 무언가를 더듬으며 어떤 선을 자르는 듯했다. 모든 과정은 약 10분간 지속되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는 조심스럽게 공구를 챙겨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신속하게 주차장을 떠났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비친 어두운 빛 아래에서 다소 흉측하게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온몸에 피가 식었다.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처럼 깔끔한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내게 제안했다. 좋아. 나는 아주 상쾌하게 대답했다. 얼굴에는 기대하는 미소를 띄었다. 마침 친구랑 교회 온천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일찍 출발하면 되겠다. 그의 눈에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차 키를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운전 조심해. 그가 내 등 뒤에서 다정하게 당부했다. 알았어. 나는 뒤돌아 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차를 몰러 가지 않고 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미리 연락해둔 포르쉐 서비스 센터로 직행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플랜 B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소위 플랜 B란 내가 그가 손을 쓴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것이었다. 나는 서비스 센터의 정비 총괄 책임자를 찾았다. 믿을 만한 베테랑 정비사였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듣고 나서 안색이 파랗게 질려 즉시 가장 숙련된 정비사 2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전 과정이 녹화되는 카메라 앞에서 정비사들이 내 차를 들어 올렸다. 결과는 예상과 같았다. 사모님, 정비 총괄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2차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절단면이 아주 은밀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검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정비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고속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100%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절단된 오일 호스, 현장 녹화 영상, 정비 총괄 책임자와 정비사들의 증언, 강태준이 직접 짠 죽음으로 향하는 그물이 이제 그 자신의 목을 조르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다. 증거는 확실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강태준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내 최종 목표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전에 나는 반드시 다른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다. 재산 보위 전쟁.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나는 공식적인 담판이 필요했다. 그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내 마지막 함정으로 뛰어들게 할 담판. 일요일 저녁, 나는 그를 위해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정교한 요리와 향기로운 장미, 그리고 흔들리는 촛불이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매우 즐기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내가 그의 프로젝트가 순조로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진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그가 와인잔을 들며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나도 잔을 들었지만 그와 잔을 부딪히지는 않았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의 앞으로 가볍게 밀었다. 서류 표지에는 굵은 고딕체로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고 다시 그 합의서를 보았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서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다소 메말랐다. 당신이 보는 그대로야. 강태준.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지극히 낯설고 차가운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왜?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우리 해결할 수 있잖아. 왜 이혼까지 하려는 거야? 우리 사이엔 문제 없었어.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문제가 있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당신의 그 니퍼랑. 내 말은 그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 공들여 유지하던 우아함과 품위가 산산조각 났다.
오직 음모가 탄로 난 후의 당황과 경악만이 남았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아직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낭비할 말이 없었다. 그저 휴대폰을 그의 앞으로 밀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그가 심야의 주차장에서 귀신처럼 움직이며 내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자르는 전 과정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길지 않았다. 10분 남짓. 하지만 매 초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재생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오직 판돈을 잃은 도박꾼의 원망과 경계심만이 남았다. 간단해. 나는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서명해. 합의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 우리 혼인 후 공동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거야. 당신 회사 빚은 나랑 상관없어. 서명하면 이 영상은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내가 제시한 조건은 겉보기에는 매우 관대했다. 나는 그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의향까지 보였다.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탐욕과 자만심으로는 그는 절대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대로 처음에 충격이 가신 후 강태주는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나를 보며 눈의 영리함과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는 아마도 내가 그의 살인 미수 증거는 확보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으니 그가 인정하지만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제안한 것은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라고.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좋아. 서명하지. 그는 뜻밖에도 상쾌하게 동의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신속하게 이혼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의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사가 있는 앞에서 강태주는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조정관님, 저는 합의 이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제 아내 연서진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가정 재산을 탕진하여 저희 부부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말하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소위 증거라는 것들을 한 무더기 제출하게 했다. 내가 심야에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양정아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찍힌 것으로 교묘한 각도로 처리되어 있었다. 내 명의의 몇몇 신용카드에 거액 결제 내역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탕진하는 척하기 위해 일부러 구매한 명품들이었다. 실제로는 대부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품되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재무팀이 작성한 내가 가정자금을 횡령했다는 자금 흐름 증명서도 있었다. 그가 준비한 증거는 매우 철저했다. 그는 단지 이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오명을 씌워 결혼 생활의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려 했다. 이어서 그의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조정관님, 연서진 씨가 장기간 탕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저희는 그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즉시 연서진 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을 동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마치 광대의 서투른 연기를 보는 것처럼 법원은 그의 일부 증거를 채택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내 명의의 대부분 계좌를 임시로 동결했다. 조정실을 나올 때 강태준의 얼굴에는 거짓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음량으로 말했다. 연서진,
네가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 너무 순진해. 머리 싸움으로는 아직 나한테 안 돼. 돈이 없는데 네가 나랑 어떻게 싸울 건지 한번 보자고. 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의기양양한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내 모든 패는 이미 다 나왔어. 그럼 이제 내 차례네. 이혼 판결 전 마지막 밤, 나는 강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 어딘가 거만한 관대함이 묻어 있었다. 서진아, 나와서 밥이나 먹자. 그냥 우리 둘이서 늘 가던 그 레스토랑에서. 어쨌든 부부였는데 좋게 헤어져야지. 나는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홍문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나를 불러낸 것은 최종 승리가 오기 전에 이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을 마음껏 감상하고 말로써 마지막 정복의 쾌감을 즐기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런 무대가 필요했다. 내 모든 복수극에 화려한 서막을 장식하기 위해 레스토랑에는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다. 여전히 그 멋지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내 의자를 빼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해 주었다. 모든 행동에 연기의 흔적이 가득했다. 서진아, 살 빠졌네. 그가 나를 보며 거짓된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좀 더 일찍 말을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접시에 스테이크를 썰며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가? 난 지금이 꽤 좋은데. 그는 내 평온함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승리자의 과시가 가득했다. 아직도 센 척하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서진아, 인정할게. 넌 똑똑해. 내가 전에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도 똑똑해. 유언장을 쓸 생각까지 하고 내 차를 조사할 줄이야. 정말 하마터면 네가 판을 뒤집을 뻔했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악의적인 쾌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말이야, 내가 1000번 만번 계산해도 내가 미리 수를 써뒀다는 건 몰랐을걸? 내가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법은 항상 준비된 사람의 편이야. 내일 이후로 내 명의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의 돈을 가지고 내 사업을 계속할 거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더위와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나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발밑에 짓밟는 그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강태준, 내 말이 맞아.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지. 내 시선은 맑고 차가웠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의 위선적인 껍질을 뚫고 그의 더러운 영혼을 꿰뚫어 볼 것 같았다. 나도 널 위해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내일 네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 말을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핸드백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나갔다. 나의 냉정과 침착함은 분명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대신했다. 그는 아마도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여자가 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나는 뒤돌아 레스토랑 안 창가에 앉아
안색이 변하는 그 남자를 쳐다봤다. 강태준, 너의 마지막 축제를 마음껏 즐겨. 내일 이후로는 너는 축제를 즐길 자격조차 완전히 잃게 될 테니까. 이 마지막 저녁 식사는 나의 송별회가 아니라 너의 단두대의 만찬이야. 최종 조정은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다. 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조정 합의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졌다. 강태준과 그의 변호사팀은 의기양양하게 긴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아마도 오늘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그의 승리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정이 시작되자 강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그는 조작된 사진,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법원의 재산 동결 명령서 등 소위 증거라는 것들을 한 무더기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저희 의뢰인 강태준 씨는 이 결혼 생활의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열변을 토했다. 연서진 씨는 혼인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낭비로 강태준 씨의 사업과 정신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서진 씨가 빈손으로 이혼할 것을 요구하며 강태준 씨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우리 쪽을 쳐다봤다. 김 변호사님은 침착한 표정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연서진 씨, 강태준 씨 측 변호인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조정관이 사무적으로 말했다.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 발언권을 넘기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에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여러분, 나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고 시선은 마지막으로 강태준의 얼굴에 멈췄다. 제 의견을 진술하기에 앞서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 서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강태준을 포함해서. 그는 아마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의 주장에 대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강태준 연서진 혼인 프로젝트 최종 위험평가 및 청산 보고서. 보고자, 연서진, 강태준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본 프로젝트의 자산 부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선명하고 복잡한 회사 지분 구조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양정아 대표님께서 제공하신 강태준 씨가 케이맨 제도의 역외 회사와 여러 차명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산을 빼돌린 경로도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강태준 씨는 혼인 기간 중 최소 200억 원에 달하는 공동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다. 그가 벌떡 일어섰다. 헛소리 마. 이건 명예훼손이야. 앉으시죠. 강태준 씨.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제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는 출처가 명확합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의 잠재적 수익과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놀랍게도 그 50억 원 거액 상해 보험증권의 스캔본이 나타났다. 수익자 강태준 세 글자가 붉은 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 보험증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강태준 씨가 저를 위해 가입한 것입니다. 효력 개시일은 바로 저희의 그 허니문 여행 1시간 전입니다. 강태준 씨께 묻고 싶군요. 당신의 어떤 투자가 당신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해지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강태준의 몸이 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도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물론 모든 고수익 프로젝트에는 실행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다음은 본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 회고입니다. 스크린에서
그 심야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고화질 영상은 강태준이 내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자르는 모든 동작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의 변호사는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미 충격에서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영상 원본과 여러 베테랑 정비사들의 서명이 담긴 포르쉐 서비스 센터의 감정 보고서는 모두 증거로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진술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것처럼. 강태준은 완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땀을 비오듯 흘렸다. 내 보고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책임 소재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스크린에는 나와 그가 서명한, 내가 보완했던 그 대출 계약서가 나타났다. 나는 그 숨겨진 개인 무한 연대 책임과 2배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붉은 상자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이 계약서를 이용해 제게서 20억 원의 대출을 사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당신의 해외 프로젝트가 허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20억 원의 모든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게 2배인 4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보며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논리 정연하면서도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프로젝트 보고서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부부간의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전문적 청산이었다. 나는 울지도 욕하지도 심지어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햇빛 아래 드러내어 그가 숨을 곧없게 만들었다. 보고서가 끝나고 나는 프로젝터를 끄고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강태준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뼈가 모두 뽑힌 것처럼 의자에 흐물흐물하게 탄더져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입으로는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중년 남자는 지금은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제출한 증거 사본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안색이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이 소송이 이미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뢰인이 어떤 옥살이를 하게 될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저희 측은 휴정을 요청합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조정관에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강태준을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이제 새로운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제 의뢰인 연서진 씨의 뜻에 따라 새로운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첫째, 쌍방은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둘째, 혼인 중 모든 합법적인 공동재산, 총액 약 420억 원은 전부 여측인 연서진 씨에게 귀속된다. 셋째, 혼인 중 모든 채무, 즉 강태준 씨 개인 및 회사 명의의 모든 부채와 그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 20억 원 및 손해배상금 40억 원을 합한 약 580억 원은 전부 남측인 강태준 씨 개인이 부담한다. 넷째, 쌍방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청구 및 보상 요구를 포기한다. 합의서 내용이 낭독되자 강태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동의 못해. 그가 소리쳤다. 연서진, 이건 강도짓이야. 내 모든 걸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그의 포효를 무시하고 그저 김 변호사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강태준 씨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제 의뢰인 연서진 씨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체면입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신다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어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이혼 합의를 철회하고 대신 경찰과 검찰이 당신에게 발부하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상업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한 형사 소환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잃게 되는 것은 아마 재산뿐만이 아닐 겁니다. 강태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변호사가 즉시 그를 붙잡고 귓가에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아니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파산으로 끝난다. 서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다. 결국 강태준은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듯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들어 펜 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무일푼으로 만들고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할 그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 그 순간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어떤 복수의 쾌감도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내 직업 경력에서 처리했던 수많은 실패 사례 중 하나처럼 마침내 청산되었다. 서명을 마치고 그가 넋나간 채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다가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그 철도경찰대의 베테랑 김 반장이었다. 강태준 씨 맞으시죠? 김 반장이 무표정하게 신분증과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저희는 당신이 살인 미수 및 상업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강태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삼돌아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뼈에 사무치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방금 한 말이 그저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에게 어떤 체면도 차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원망 섞인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손에 든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110일을 누른 통화 기록이 선명했다. 나는 그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일단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은 혹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 그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 달간 이어진 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몇 달 후 도시의 핵심 업무 지구 CBD 새로 지어진 오피스 빌딩 고층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깨끗한 원목 바닥과 내 앞에 회의 테이블 위에 쏟아졌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 다국적 그룹의 CEO와 그의 법무팀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그래서 연 대표님, CEO가 나를 보며 마지막 발버둥과도 같은 어조로 말했다. 최종 평가 결과 이번 인수합병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 포기를 권고하시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덮었다. 네, 회장님.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저희의 리스크 모델에 따르면 상대 회사에는 3가지 치명적인 재무적 허점과 2가지 회피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인수하는 것은 곧 터질 폭탄을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제 제안은 즉시 인수합병 협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CEO와 그의 팀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연 대표님. 당신의 전문성과 솔직함 덕분에 저희는 재앙과도 같은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하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일인걸요. 고객을 배웅하고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빽빽한 마천루와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의 물결이 보였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회사, 서진 리스크 컨설팅의 사무실이었다. 그 결혼 생활을 벗어난 후 나는 과거에 침잠하지도 안락함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나는 되찾은 자산으로 다시 내 사업을 시작했다. 한때 잊었다고 생각했던 전문성, 열정, 그리고 야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 삶으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전례 없이 바빴고 전례 없이 충실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양정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내 가장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뉴스 봤어요? 강태준, 여러 혐의 병합해서 징역 15년 선고받았대요. 속이 다 시원하네. 나는 메시지를 보며 마음속에 큰 파동은 없었다. 그 남자와 그가 가져온 악몽은 이미 내가 완결시킨 프로젝트처럼 파일에 정리되어 봉인되었다. 그의 지금의 결말은 그저 그가 당시에 선택한 결과일 뿐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알고 있어라고 답장했다. 곧 그녀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요, 연서진. 새로운 삶을 되찾은 것. 나는 새로운 삶을 되찾았다는 그 글자들을 보며 잠시 멍해졌다. 잠시 후 나는 웃었다. 나는 사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앉아 창밖에 눈부신 빛을 보며 천천히 한 줄의 글자를 타이핑했다. 그녀에게 답장으로 잃어버린 적 없어. 되찾았을 뿐이지.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저 잠시 먼 길을 돌아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었을 뿐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진짜 연서진, 그 냉정하고 강하며 언제나 자신을 믿고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연서진을 되찾았다. 햇살은 좋았고 미래는 기대되었다. 강태준 없는 미래는 밝고 드넓었다.